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 본 것처럼 지정 요건 그리고 제출 서류, 일단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 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적합하다 싶으면 지정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부하죠. 자, 30일 이내에. 자,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적합하다 그러면 일단 대장에부터 기재하고 그다음에 지정서 교부합니다. 지정서 교부. 여기서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라고 불러요. 뭐 등록증이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정서라고 부릅니다. 지정서 교부. 자, 기재하고 교부한다. 그래서 지정 절차를 보면 되게 먼저 지정 신청이 있고요. 신청이 있게 되면 요때로부터 30일 요거 안에 지정 여부. 자, 만약에 지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 지정서 교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거래정보망 사업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바로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운영 어떻게 할 건지 규정을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돼요. 자, 거래정보망 사업이잖아. 아까 뭐 회원 500명 이상 어쩌고 했죠. 그 회원들이 그게 공짜예요? 유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거래정보망 사업자는 회비를 얼마씩 받을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내용을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운영규정 승인을 받고 뭐예요? 비로소 운영을 하면 된다. 이게 보면 지정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적어도 1년 안에는 운영을 시작해야 되는, 설치 운영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월 이내, 1년 이내. 자, 3개월 안에는 뭘 해야 돼? 운영 규정을 승인받아야 되고, 1년 안에는 설치 운영을 해야 돼요. 설치 운영. 만약에 이제 하다 보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더 받아야 되겠다든가,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그 내용은 뭐예요?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죠. 조심하실 건 운영 규정을 바꾼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 승인.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운영규정 제정해가지고 운영규정의 제정 및 승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및 거래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즉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운영 규정에 대해서 3개월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또는 변경하면 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걸 안 하고 한다 그렇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기 니은번에 나와 있어요. 니은번에. 니은번에 끝에 줄에 가시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변경 승인 같은 거 받지 않고 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기억해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등록 절차. 자, 회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어떻게 등록하고 하는 등록 절차,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거, 회비, 그 징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또는 가입자의 권리 의무, 정보망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하러 외워? 다 필요한 거잖아, 이런 거.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인터넷에 아니면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유료 게임 같은 거 딱 하면 할 때 들어가 보면 거기 있는 거 다 나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회비는 얼마고, 운영 규정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보면, 자, 운영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이 됐으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운영 의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 이내는. 1년 이내는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지정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 자, 이제 운영을 합니다. 할 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의 하나의 일을 공개해야 하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의뢰인과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의 중개 대상물, 갑의 물건 X에 대해서 중개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전속 중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A는 일간신문이나, 그쵸? 일간신문이나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X라는 물건을 갖다가 정보망 사업자 B에게 등록을 합니다. 그쵸? 공개를 하려고 등록. 의뢰를 하는 거야, 얘한테. 그럼 정보망 사업자죠, 얘가. 얘가 이제 자기 정보망이잖아. 얘가 지금 맡긴 물건을 올려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공개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다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걸 고스란히 공개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정보를 갖다가 변경을 가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의뢰한 그대로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그 정보의 하나여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렇게 또 이제 정보를 공개할 때, 저 회원들 중에 프리미엄 회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등급 뭐 이런 거 나눠가지고, 누구한테는 저기 주소지 집원 끝까지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형벌까지 가해집니다. 1년 1천만 원. 과태료 처분하고 형벌의 가장 1년 1천만 원 이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과태료를 아무리 부과 처분을 받아도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전과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거는 전과가 남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형벌은. 아시겠죠? 죄인 되는 거야, 죄인. 자, 다음 넘어가셔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도 어떻게 해? 저 정보망을 이용할 때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거래가 완성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요즘도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허위 매물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매물이 없는데도 올리거나, 그쵸? 진짜로 있었던 물건 올려놨는데 진즉에 계약돼서 끝났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방치해둬가지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걸 보고 자꾸 연락 온다든가 이런 문제들. 이게 이 거래정보망 사업자, 거래정보망은 누구만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문제이지만, 이게 114나 이런 포털 사이트 일반인들이 보는데 거기 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회원 가입해가지고 물건 올리는 거예요. 다 회원업소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 물건들 보면은 허위 매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올려놔. 막 그냥 되게 싼 거 올려놔요. 그럼 우리 임차인들, 세를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보고, 이 지역이 이거밖에 안 해? 그럼 당연히 거기다 전화를 해요. 그럼 딱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나갔어요. 딱 그러잖아. 뭘 나가? 그런 물건 있지도 않았어. 응?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정한 거래가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많이 자정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직도 항상 그거 보면은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거래가 완성된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이제 통보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내리겠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 사업자를 이용할 때는, 사업을 이용할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래가 완성됐으면 정보사업자한테 통보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은 정보사업자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통보 시기는 거래 성립이 아닌 거래 완성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거래 성립 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어. 저 물건에 대해서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직 계약금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죠? 이 시점에서 통보하라는 게 아니야. 끝까지 가서 완전히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끝났을 때 통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계약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정 취소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정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 취소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끼케야 등록 취소 아니면 업무 정지 처분이야. 지정 취소는 거래 정보 사업자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지정 취소.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도 대개 거래 정보망 사업자가 많이 처분을 받아요. 거기 이제 참고해가지고 거래 정보망 이용 절차에서 나오고 있죠. 요게 초반에, 공인중개사 시험 초반에 뭐 10회 때 막 이럴 때는 이 그림 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말이 많아. 문제가 많아, 이거. 꼭 이 순서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그거 보세요. 의뢰인 A하고 의뢰인 B 있죠? 의뢰인 A,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갑을.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의뢰인 A가 매도 의뢰인이죠? 보세요. A가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갑한테, 개업공인선 갑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전속. 그러면 갑은 이 물건을 정보 공개해야 되잖아. 전속 중개 계약했으니까. 그래서 거래 정보망에 올리겠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 얘한테 얘기를 하고 얘가 오케이 하면 올리는 거죠. 비공개 요청하면 안 되고. 자,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 거기 거래 정보 사업자 누구로 나와? 그냥 거래 정보망으로 나오네. 자, 정보망 여기다가 올린단 말이야. 그 그림을 보면 1번, 2번, 그쵸? 올린단 말이지. 2번 맞아요? 번호 붙이니까 힘드네. 자, 올렸어. 그러면 이제 정보망은 누가 보든 간에 X라는 부동산이 올라오겠지. 자, 이러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요딴 물건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전속중개계약. 이런 거 비슷한, 딱 이걸 지정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지. 그쵸? 규모나 이런 걸 이제 대충 얘기하니까 저거랑 많이 닮았을 거야. 그런 물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전속중개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이제 요 의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를 갖다가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 봤더니 이런 물건이 있어.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얘한테 연락을 해보는 거지. 연락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얘하고 좀 더 자세히 저 물건에 대해서, 그쵸? 교감이 오고 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얘는 얘한테 야, 이런 애가 존재한다. 얘는 얘한테 이런 물건이 존재한다.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오케이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끝이야? 거래가 완성되면 통보해줘야 되겠죠. 통보해줘야지. 자, 흐름을 아시겠어요? 응? 그거 순서, 번호, 숫자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생각하세요. 흐름을. 혹시라도 나오면 흐름을 생각을 해보고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돼. 이거 번호에서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장 가면 다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일이 일어나서 끝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처리가 되는 과정을 천천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 정보망 사업자 사업에 대해 관한 설명.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취소 처분 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나요? 해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청문을 한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뭔가 불이익한, 그 사람에게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 놓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청문이에요. 들어본다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 떠드는지. 그쵸? 이런 기회는 한 번쯤 주고 뭔 처분을 하더라도 해라 이 얘기죠.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까지는 들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3번이 맞고요. 1번에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 1인 이상과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개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 2번에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니라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의뢰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여야 하나요? 이를 공개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과 거래정보사업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두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끼게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다음에 5번에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을 해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의뢰인하고 얘기해가지고 올릴게. 올려. 그러면 올리는 거지 뭐. 그렇죠? 전속 중개 계약일 경우에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고, 나머지 계약에서는, 나머지 중개 계약에서는 올리든 말든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게 24조 규정이거든요. 정보망. 24조 규정인데 24조 5항 내용이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빠졌어요. 24조 5항.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일일이 여기서 뭐 불러주고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겠다. 쓰러 갑시다. 여러분들도 찾아보라고 하면 안 찾아볼 거야. 그쵸? 24조 5항 찾아보세요. 그러면 네 하고 안 하지. 응? 네 하고 안 하지. 자, 24조 5항 규정이 뭐냐면 지정, 거래정보망 사업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우리 자격 취소 사유도 있잖아. 자격 취소 사유 첫 번째 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소되죠. 등록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등록하면 취소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죠. 운영규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승인받으라고 그랬죠. 변경했을 때도 승인받으라고 그랬죠. 그걸 위반했어.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 해서 정보망 사업자는 정보 공개를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의뢰한 대로 그대로 공개하고 차별해서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럴 의무가 있잖아. 정보 공개 의무. 이거 위반하면 지정 취소.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정 취소되는 거 아까 교재에서 본 거 뭐가 있어요? 지정받았으면 1년 안에 뭐라고 그랬어? 설치 운영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안 하면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 사망 해산.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인 사업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개인의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법인일 경우는 해산했을 땐 당연히 지정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일이 다 쓰실 필요 없고 말씀드린 거 키워드들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청문은 요건 청문 실시 안 하죠? 네. 요건 전부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지정 취소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된다. 알아볼 수 있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적으셨어요? 네? 이따 내일 저녁에 이제 딱 펼쳐보면 이제 무슨 내용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럴 땐 옆에 이 조문을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정보망까지 끝났습니다. 10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일단 뭐 기본적인 윤리 의무, 뭐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중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되는 거,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 이런 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개시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래서 보증 설정 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계약금 반환 채무의 보장을 위한 손해배상, 손해보장, 이런 것들 갖다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갖다가 책임지는 경우, 이런 의무. 이거는 100%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져야 되는 의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3조에 가보시면 뭐가 돼 있죠?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면 하면 안 될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 자, 교육 그러면 일단 필요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치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도 마찬가지고, 분사무소의 책임자 마찬가지고요. 법인의 사원임원 되려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수년 전에는 실무교육 한 번만 받으면 끝이었는데 2년 전부터 연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2년마다 연수교육.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근데 중개보조원은 처음에 중개보조원 고용될 때 직무교육 1년 안에만 받으면 되고, 자, 연수교육 같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중개보조원은. 그리고 시간도 짧아요. 3, 4시간. 그냥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 소양 정도 이런 걸 좀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 윤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자, 교육.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그러면 대략 이렇게 뭐 기본 윤리부터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든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그다음에 업무 보증 같은 거 설정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계약금 반환 채무 보증 뭐 이런 건 의무, 그다음에 금지 규정, 금지 행위, 그다음에 교육받을 의무. 요 정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 첫 번째, 자, 기본 윤리 봅니다. 자,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 일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중개보조원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조문에 중개보조원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도 할 필요 없고 공정하게 업무를 할 필요도 없겠네. 그쵸? 자, 어쨌든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한 건 중개보조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위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자, 거기 가로 1번에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냥 선언적 의무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고. 가로 3번 보세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읽은 조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의 성실이 있단 말은 나와 있는데, 그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말은 없죠? 줄여서 우리가 선관주의 그러잖아. 그런 말은 없죠? 중요한 건 규정에서는 직접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남의 물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의무다. 특히 동그라미 2번,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도 거래가 완성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는 존속된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39조, 39조가 아니라, 이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 지금 29조 1항이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품위 유지를 못했다든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럼 어떤 처분을 받느냐?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근거로는 39조 1항 14호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39조 1항 14호.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품위 유지를 안 하면, 품위 유지를 못하면 업무가 정지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품위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봅니다. 비밀준수 의무. 거기 비밀준수 의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 디귿번에 가보시면 참고해가지고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317조 318조 기역 니은 디귿 있죠? 그쵸? 거기 디귿에 보시면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친고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법에도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에도 이 공인중개사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도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있어. 거기서는 친고죄다 이 얘기야.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 여러분들 죄를 재판할 때 우리가 그걸 형사사건이라고 그래요. 형사사건을 갖다가 다룬다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 어떻게 시작되느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시작돼. 이게 막강한 거야. 무소불위예요. 우리가 누구든 간에 어떤 비위를 받다, 죄인이다 아니다 재판을 하고 싶다, 아무나 공소를 제기 못해요. 검사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검사한테 달려가서 뭐 해야 돼? 고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소하고. 검사가 기분 좋으면 가서
재판해주고 공소제기하고 아니면 안 있는 거야 이 얘기야. 그럼 판사가 그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 안 했는데 판사가 나서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죄가 있는지 어쩐지 한번 보자. 이럴 수 있느냐? 못해요. 아시겠어요? 검사가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검사가 그 공소가 있어야 판사도 비로소 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시작이 검사예요, 검사. 응? 얼마나 막강해. 응? 지금 이거를 경찰이 전에도 달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럼 수사권이라도 독립시켜 달라고 지금 난리죠. 수사를 할 땐 대개 보면 검찰이 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지휘권. 경찰은 그게 열받는 거야. 응? 저것들이 뭐라고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친고죄라는 거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려면 고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하고 좀 달라요. 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비밀준수 의무는 옆에 써놓으세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설명해놨습니다. 자, 위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상의 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의 비밀준수 의무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벌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벌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말을 외우라고 지금 읽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읽어볼까봐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딱 봤을 때 이거 업무상 비밀 누설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공소를 제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 이거 업무상 비밀 누설 죄다 그러면 피해자가 있겠죠? 주로 의뢰인들이 피해자 아니야. 의뢰인이 얘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자, 위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뭐 법인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의 그런 재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거를 누설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만 재판이나 이런 데 불려가서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불려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게 비밀 누설이 아닙니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에도 안 됩니다. 이번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싸그리 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비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다음 3번에 비밀 누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비밀 누설 때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밀 누설로 인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아닙니다. 응? 근데 이제 또 머릿속에는 친고죄라는 말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 또. 그래가지고 가서 친고죄로 잘못 오인하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의사 불벌죄.
그 다음에 비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률상 비밀사항을 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뭐 재판에 증언으로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비밀사항을 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땐 큰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갑에 부동산이 있고 을하고 거래계약을 하려는데 A가 요걸 지금 중개해요. 자, 그런데 이 물건에는 하자가 있단 말이야. 하자가 있는데 얘가 쉬 그러는 거야. 비밀이죠. 그렇죠? 얘가 중개하면서 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 업무상 비밀 누설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하자가 이 거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오히려 이걸 비밀이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 고지 의무 위반돼 버리는 거야, 이거. 확인 설명 의무 위반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밀사항을 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거래상에 알려줘야 돼. 대신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비밀을 누설해도 상관없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본인이 승낙을 했어. 자, 1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5번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1번에 보세요.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누구한테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 등록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인정 등록 의무. 개업공인이나 소속공인. 품위 유지 공정 의무. 아까 중개보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개보조원까지 들어가는 건 5번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2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교부 보관 의무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고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인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될 의무. 두 번째, 설명 말로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래가 성립됐을 때는 작성을 해서 교부하고 보관을 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명 날인 의무. 그리고 세 가지가. 여기 중개보조는 껴요, 안 껴요? 안 끼죠? 그쵸? 자, 여기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있는 경우에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확인 설명, 근거 제시,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의무 있죠.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 관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돼? 서명 날인.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 당연히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 그 다음에 서명 날인. 그렇죠? 얘는 그럴 의무가 없죠. 그럴 땐. 자, 그런데 요건 뭐냐 이 얘기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면 그걸로 끝나요? 교부해야지. 그쵸? 교부하고
중개사 거 하나 남았잖아. 보존해야 되지. 보관 의무.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이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이거 의무는 있어. 이거 의무는 없어요. 이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이거 나오면 세 가지 의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가지 의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만 의무라고 그랬죠? 얘가 위반한 거야. 얘는 그러면 업정,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해요.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이거하고 이것만 관계됐다고 그랬죠? 이거하고 이거. 그럼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했어. 이거. 뭐 하면 돼? 자격 정지. 참고로 자격정지 처분은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개업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정지 처분 같은 거 안 해요. 오히려 뭘 해? 자격 취소를 해버린다든가 업무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요. 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돼 있잖아 지금. 사무소에 등록해놨잖아. 개설 등록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은 항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이거하고 이것만 관여되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위반했어. 이거. 아까 요거 위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업무 정지했죠. 그럼 이것도 업무 정지 처분 정도 나와야겠네. 그렇죠? 여기는 업무 정지. 근데 여기는 과태료 500만 원. 확인 설명 근거 제시를 제대로 안 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분. 과태료 500만 원이면 센 거예요. 그렇죠? 물론 500만 원 다 매기지는 않지. 500만 원 이하.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나오면 세 가지 의무가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요거만 상관이 있다. 그렇죠?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항상 위반하면 일단 자격정지 부분이 신경 쓰이는 부분.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이런 거 위반하면 이거 등록 취소 갈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업무 정지 처분. 자, 그런데 요 놈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들어간다. 자,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자꾸 보세요. 그 구분 없이 계속 보니까 볼 때마다 헷갈려 우리가 사실. 의무를 일단 저렇게 셋으로 나눠서 봐. 그냥 중개대상물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자꾸 생각하는데 구분을 하세요. 의무가 저렇게 세 개야.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교부 보관 의무 봅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 의무 거기 가로 1번에 취지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더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5번 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방금 말씀드렸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고,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확인 설명은 소속 공인중개사에도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의 상대방 및 방법.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합니다. 첫 줄, 권리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매매 교환 임대차 권리 취득하는 자의 매수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다.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도인한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합니까? 매수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교환을 했대. 쌍방이 서로 물건을 교환을 했잖아. 서로의 물건을. 그럼 서로의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줘야지.
그 쌍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자, 2번에 보시면 그러면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되느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다음 두 줄 내려가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그리고 근거 자료로는 제시해야 될 근거 자료는 뭐 흔히들 대장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딴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근거자료. 그 밑에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한다. 확인 설명 앞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고요. 자, 근거자료는 대상물에 대한 각종 공부 이런 걸 설명할 때 의뢰인에게 제시한다. 보통 그래서 권리 같은 거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등기부 설명하는 거야. 그쵸? 다음에 이제 뭐 대장 같은 거, 실물에 대해서 이제 대장이나 이런 거 발급받아가지고 대장상의 내용 같은 거 설명하고. 근거 제시.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확인 여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런 거죠. 매도인이 얘가 이게 진짜 이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 이 서류는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물건은 공시돼야 되잖아. 어? 그러면 등기부에 갑이라고 나와 있어. 소유권자가. 그 갑이 와서 자기 물건 팔겠대. 그쵸? 그럼 갑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물건의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하겠다는 거잖아. 응? 자, 그래서 열심히 그걸 팔아줬어요. 을한테. 매매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이게 원래 A라는 사람 건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놨던 거야. 등기상 증명서 띄워보면 갑이 소유권자로 나와.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걸 중개했단 말이지. 그래서 또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갔더니 등기관도 속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야. 응? 이전 등기. 자, 나중에 A가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응? 자기는 아무 일도 모르는데 자기 물건이 지금 갑 앞으로 갔다가 을 앞으로 간 거 아니야. 그쵸? 자, 이거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이때 을은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응? 을은 받아요 못 받아요? 을은 일단 이 상황이 갑이 이렇게 위조했다는 거 모르잖아. 선이네? 선의 취득 인정돼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선의 취득은 동산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선의 취득 인정하지 않아요.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건 유통, 거래계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선의 취득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죠. 믿은 놈을 보호해 주잖아, 동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모르면 취득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모르고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믿은 놈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모르고 갑게 아닌 거를 모르고 취득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모르는 게 뭔 죄예요. 부동산에서는 죄야. 어쩔 수 없어. 우리 정책이 그래요. 그럼 결국은 A가 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대개 보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나 이딴 걸 통해서 대신 이제 입증이 돼야 돼. 입증.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갑으로, 갑에서 을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얘기는 적법하게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추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인한 누구? A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에 성공을 하면 결국은 A에게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확인 여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거. 이때 만약에 해봐. 갑하고 을하고 거래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껴서 했어. 근데 A가 나타나가지고 내 거다 해가지고 뺏겨봐. 을 입장에서는 뺏긴다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 쫓아와? 그치? 중개한 놈 같이 속았는데. 응? 지푸라기로도 잡는 거야. 그럼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이 많아? 끼케해가지고 업무보증 1억짜리 가입해놨는데.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 지금 매도인 이거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과실 책임을 집니다. 전액 다 책임지는 건 아니야 사실. 자기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게 돼. 그러면 그 보험이나 공제 거기서 그 책임이 돈이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구상하는 거지. 공인중개사한테. 자, 그랬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이런 과실 책임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당연히 등기부 같은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같은 걸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본인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업무상 할 때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때 매도인, 임대인 쪽에는 신분증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주민번호 이런 거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사본을 복사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진짜로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 안 했다 그러면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결국은 등기부와 주민등록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의 시기 가로 3번 두 번째 줄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럼 중개가 다 완성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설명은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뭔가 서류를 줘야지. 그래서 이거를 작성 교부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체결 후에는 작성 교부한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보시면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우리 집 좀 팔아줘 그랬으면 가서 이 집의 상태가 어떤지, 그쵸? 이런 자료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 조심하실 건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상태에 관한 설명은 해야 돼. 설명은. 자, 거기 2번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기재 안 해놓으면요. 기재 안 해놓으면 이런 자료를 매도인이 안 내놨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보고 안 줬다 그러면 불응했다 그러면 불응했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기재를 해둬야 돼. 거기 뭐 매수인이나 뭐 이런 임차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기재한다 그러는데 설명도 설명이지만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무를 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자료 요구는 필수예요. 임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임의사항인데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땐 거절당했다는 내용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절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피하고 싶으면 기재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주의할 거 참고하시고요. 동그라미 4번 가보세요.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개업공증에서 다시 물건 상태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할 때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말만 듣고 중개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 그래서 아까 뭐 매도인 확인하는 거, 주인 확인하는 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6번에 확인 설명사항 해서 확인 설명사항.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쭉 나와 있죠? 안타깝게도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체는 우리가 저기 뒤에 290페이지 가시면 실무 쪽에 290페이지 쪽에 서식이 있어요. 총 4가지 서식이 있어.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 임목, 재단 뭐 이런 것들로 나눠가지고 4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4가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실무할 때 그걸 비교해 드릴 거고, 일단 여기서 할 거는 112페이지, 여기다 290페이지로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할 거는 1번부터 9번 항목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밑에 참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시에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죠? 그거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들어갈 사항, 그걸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표가. 요렇게만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다 읽어보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시죠. 그쵸? 자, 왼쪽에 전속중개계약서 표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서 공개사항은 시행령 20조 2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조 2항 시행령.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설명, 이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인데요. 시행령 21조 1항에 있는 얘기입니다. 조문 숫자는 그냥 참고로 적어 놓으시고. 자, 이제부터 비교합니다. 자, 확인설명사항 쪽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첫 줄 지번 있죠, 지번. 지번이라고 찾았어요? 왼쪽엔 없습니다. 지번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왼쪽에 전속중개계약서 공개사항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수도 전기 이렇게 하는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나오죠?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줄 치세요. 그게 오른쪽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용 나오죠? 예? 거기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이 차이가 나는 건데 왼쪽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인 설명사항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이용 계획 있죠? 토지 이용 계획 줄 치세요. 왼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동그라미 4번에는 두 번째 줄 지형. 지형 찾았어요? 지형. 지형 등 입지 조건을 할 때 지형.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체크하세요.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바로 밑에 전속중개계약서 공개사항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줄에 다만, 거기 또 줄 치세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딴 말이 오른쪽에 확인 설명사항에서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7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7번 거래 예정 금액 및 그 다음에 줄 치세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리고 다만도 줄 치세요. 다만 임대차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오른쪽 확인 설명사항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의 마지막에 9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딴 말이 없어요. 왼쪽에는. 줄 다 쳤어요? 이렇게 줄 쳐드리고 있는 저도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걸 왜 시험 문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에 공개될 사항과 확인 설명 사항, 그 차이점들 일단은 여기서는 그걸 비교하고 가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의무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